황제의 마지막 한여. 비밀은 침묵 속에 숨어 있다. 역사는 위대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그 이름 뒤에 숨어 있던 조용한 존재들이 간직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황제가 아닙니다. 그 곁에 있었지만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이름 없는 한여입니다. 나폴레옹, 악몽에 시달리다. 1808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유럽반을 휩쓸며 작지만 무서운 남자라는 별명을 얻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그 나폴레옹이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폐하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하녀일 겁니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이름 모를 여인.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기묘하게 울렸죠.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하녀라니, 이 위대한 나를? 하지만 그 꿈은 매일 밤 반복됐고 결국 나폴레옹은 잠을 자지 않기 위해 커피를 18잔 마셨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황제의 수색 작전 하녀를 찾아라. 황제는 비밀리에 명령을 내립니다. 내 꿈에 나온 여인을 찾아라. 조건은 단 하나, 하녀일 것. 그렇게 루브르 궁에는 진짜 하녀들 100명이 모여듭니다. 빨래하던 하녀, 고기 다지던 하녀, 쓰레기 치우던 하녀까지. 궁궐엔 온갖 냄새와 땀이 진동했죠. 그날을 훗날 궁중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답니다. 하녀들의 바스티유 데이.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그날 저녁, 황제는 수많은 하녀들 앞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다들 폐하, 위대한 황제님, 유럽의 태양. 찬양이 쏟아지던 그 순간 한 여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합니다. 폐하 전, 당신을 다시 태어나도 하녀라 불을 겁니다. 궁전 전체가 정적에 휩싸입니다. 무례함? 반역? 아니요. 그 순간 나폴레옹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죠. 그녀는 진짜 꿈속의 여인이었습니다. 황제와 하녀의 이상한 동거. 그 이후 그 하녀는 궁 안에서 황제의 그림자라 불렸습니다. 황제가 기침을 하면 그녀는 이미 레몬차를 데우고 있었고 황제가 화를 내기 직전 그녀는 말없이 종을 울려 분위기를 깨버렸죠. 딩동. 나폴레옹의 분노는 그렇게 자주 멈췄습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그녀를 데려갔다는 말이 있죠. 장군들이 작전 회의를 할 때 그녀는 옆에서 양배추국을 끓였고 그 향기 덕에 진짜 회의가 잘 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전설이 있습니다. 전쟁 몰락, 그리고 마지막 인사. 세월이 흘러 나폴레옹은 몰락합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 그 외로운 유배지에서 그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죠. 죽기 전 그는 종을 울립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묻습니다. 폐하, 무슨 말씀이신가요? 나폴레옹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은 너와 침묵을 나눈 시간이었어.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종을 울렸죠. 딩동. 황제가 떠난 것을 온 섬이 알았습니다. 이름 없는 존재들. 역사책에 그 하녀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녀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하지만 황제는 남겼습니다. 그녀의 향기를, 그녀의 종소리를, 그리고 그녀의 묵묵한 사랑을요. 가장 큰 권력은 가장 조용한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믿거나 말거나 지금도 프랑스 베르사유 궁 깊은 방 안에선 종 하나가 가끔 울린답니다. 딩동. 시체를 팔던 도시 에든버러. 그들은 죽은 자를 팔아 불을 샀다. 인간의 몸값은 얼마일까? 돈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 역사엔 이런 일이 가득했죠. 하지만 죽은 사람을 다시 죽이는 도시가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1800년대 스코틀랜드. 그 도시는 죽음의 블랙마켓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해부학 열풍, 그리고 시체 부조. 19세기 초 의학계엔 열풍이 불었습니다. 해부만이 생명을 구한다. 하지만 문제는 시체가 부족했어요. 의대생 300명당 시체 5구. 이게 당시 현실이었죠. 그리고 시체의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신선한 남성 성인 시체 7파운드, 노인은 4파운드, 어린이는 2파운드 할인.
예, 진짜 가격표가 있었어요. 밤의 장사꾼, 리서렉셔니스트. 그때 나타난 이들, 리서렉셔니스트, 즉 부활주의자들. 무덤을 파헤쳐 막 묻힌 시신을 꺼내어 팔았습니다. 그들은 농담처럼 말했죠.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잘 벌어. 이들은 주로 술 마시고 넘어간 시체 혹은 교회 무덤의 부실한 뚜껑을 노렸죠. 에든버러의 밤거리는 말 그대로 좀비보다 더 무서운 인간들이 활보하는 시대였어요. 윌리엄 버크와 윌리엄 헤어의 등장. 하지만 이 두 남자는 무덤을 파는 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야, 굳이 파지 말고 그냥 만들면 되지 않아? 시체를? 그리하여 인류 최초의 시체 생산형 살인마 탄생. 그들은 가난한 손님을 집에 초대해 술을 먹이고 숨이 멎을 때까지 가슴을 눌러 죽였습니다. 왜냐고요? 그 방법이 시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최고였거든요. 이건 진짜 실화입니다. 시체를 판 그날 밤, 의과대학 교수 로버트 녹스는 이들을 무덤에서 온 천사쯤으로 여겼습니다. 이번 시체는 근육이 아주 훌륭하군요. 운동선수였을 겁니다. 하하. 물론 아니죠. 그는 전날 술에 취해 쓰러졌던 실업자였습니다. 버크와 헤어는 1년 사이 무려 16명을 생산해 팔았습니다.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라 과학의 후원자다. 라며 자신들끼리 건배도 했답니다. 재판, 그리고 엇갈린 운명, 결국 경찰이 들이닥쳤고 두 사람은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헤어는 배신합니다. 내가 다 말할게. 대신 나만 풀어줘. 결국 버크는 교수형, 헤어는 살아서 사라졌죠. 그날 재판정에서 버크에게 판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시신은 해부될 겁니다. 당신이 한 짓 그대로 되돌려주지요. 실제로 버크의 피부는 벗겨져 책 표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책 지금도 에든버러 박물관에 있습니다. 진짜예요. 죽음은 돈이 되지 않아야 한다. 에든버러는 지금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 골목, 오래된 건물 아래엔 죽은 자들의 비명이 스며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상품이 되는 순간 세상은 지옥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날 밤 팔린 마지막 시체의 이름은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밤마다 사라진 왕비 오스만 제국의 흑마술. 그녀가 돌아올 때면 궁 안엔 피 냄새가 났다. 황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어두운 바람 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 역사에는 이름이 없는 여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궁궐안, 어둠과 향수와 피로 뒤섞인 밤의 역사에는 더더욱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말할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은 황후의 밤입니다. 그녀는 사라졌고 누군가는 죽었으며 궁 전체는 그날부터 잠들지 못했습니다. 예니체리들의 속삭임. 16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 술탄 무라드 3세의 궁에는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크루셈 칼파, 술탄의 연인, 황후가 된 여인. 슬라브계 노예 출신이었지만 그 아름다움과 지혜로 궁을 지배했죠. 하지만 그녀에게 한 가지 소문이 따라다녔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사라진다. 새벽이면 피 묻은 향낭이 방에서 발견된다. 예니체리 궁정치히드들은 서로 귓속말로 속삭였죠. 그 여인 악마와 거래했대. 술탄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 누굴 매일 바친다는 얘기도. 6번째 왕자의 죽음. 그러던 어느 밤 황후의 방에 들어갔던 시녀 하나가 이틀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술탄의 6번째 왕자가 급사합니다. 의사는 말하죠. 명확한 원인은 없지만 그 아이의 혀가 잘려 있었습니다. 궁 안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날부터 술탄은 황후의 방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밤마다 불침번이 늘어났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밤 사라졌고 돌아올 때마다 방 안은 향기롭지만 피비린내 나는 냄새로 가득했다고 전합니다. 그녀의 방 안엔 거울이 없었다. 황후의 방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울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 한 궁정 기록자는 남깁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싫어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녀가 아닌 다른 것처럼 보인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기록. 그녀는 매일 밤 혼잣말을 했다.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 그 아이가 죽을 테니까. 누구의 아이? 그녀의? 아니면 술탄의 다른 후궁의? 궁 안에는 사라진 후궁의 명단이 13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록에도 그 실종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비와 함께 사라진 밤,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밤, 그녀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살던 방 안은 작은 붉은 손도장이 찍혀 있었고 천장에는 검은 천이 십자가처럼 걸려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날 밤 이후 궁 안에선 더 이상 피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죠. 그 여인은 죽은 게 아니라 계약이 끝난 것뿐이다. 이름 없는 밤의 주인공, 지금도 터키 이스탄불의 어느 오래된 벽에 그녀의 이름이 붉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햇빛 아래선 보이지 않죠. 흐루샘 칼파, 황후가 된 마녀, 피로 왕좌를 지킨 여인, 믿거나 말거나 이스탄불에서 비가 오는 밤, 한 여인의 발소리가 궁전 벽 사이를 스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피 냄새가 그 골목에 다시 퍼진다고도 하죠. 죽지 않는 신부, 이탈리아의 비명. 그녀는 죽은 채로 7일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눈을 떴다. 결혼은 시작일까? 끝일까? 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 말하지만 이탈리아 어느 작은 마을에서는 결혼식이 주둠의 시작이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신부였고 그날 이후 신랑 없이 영원히 기다리게 되었죠. 산지오바니, 눈물의 교회. 1856년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작은 마을 산지오바니. 그곳엔 마을 사람들이 눈물의 교회라 부르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한가운데 진짜 미라 상태의 신부가 앉아있기 때문이죠. 긴 웨딩드레스, 검은 베일, 그리고 말라붙은 장미다발. 어떤 날은 그 신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고도 전해집니다. 결혼식 전날의 저주, 전설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루치아나 마르티넬리, 25세, 베네치아 출신의 귀족 여인. 결혼식 전날 신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마중 나오지 않으면 그냥 가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럴 리 없잖아요. 난 당신만 바라보며 살아왔는걸. 하지만 다음 날 신랑은 오지 않았고 루치아나는 새벽부터 교회에 앉아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자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고 이틀이 지나고 7번째 날 신부의 숨이 멎습니다. 그녀는 죽은 채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채 발견됐죠. 장례식 없는 장례식. 마을 신부는 말합니다. 이 여인을 땅에 묻는 건 죄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하여 그녀는 그대로 교회 정면 의자에 앉혀진 채로 결혼식 미완의 상태로 보존됩니다. 이상하게도 시신은 썩지 않았습니다. 옷도 꽃도 심지어 베일까지 당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했다고 하죠. 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한 현상이었고 그 교회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무덤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의 마지막 편지. 10년 후 어느 날 교회 앞에 익명의 편지 하나가 놓입니다. 용서해줘, 루치아나. 난 그날 도망쳤어. 너를 사랑했지만 결혼이 두려웠어. 그런데 그게 너를 죽일 줄은 몰랐어. 그날 이후 교회 앞에는 매일 하얀 백합 한 송이가 놓였고 어떤 날은 남자의 울음소리가 밤새 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떴다. 1973년 교회에 들어간 관광객 하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신부가 나를 봤어요. 처음엔 모두 웃었죠. 하지만 CCTV를 설치한 이후 진짜로 그녀의 고개가 살짝 움직였다는 영상이 찍힙니다. 현지 뉴스에도 보도됨. 신부는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지만 그 눈은 분명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일까 저주일까? 루치아나, 그녀는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856년의 드레스 그대로 죽은 듯 살아있고 살아있는 듯 죽어있는 존재로
사람들은 말하죠. 진짜 무서운 건 유령이 아니라 멈추지 못한 사랑이라고. 믿거나 말거나. 산지오바니의 눈물의 교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앞에서 하얀 백합을 놓고 갑니다. 카테린 드 메디치의 향수. 그 향수를 뿌린 다음 날 세 사람은 모두 죽었다. 그대는 오늘 어떤 향기를 입고 나왔나요? 잔잔한 하프와 정적인 궁전의 실내음, 속삭이듯 시작. 향기는 흔적을 남깁니다. 보이지 않지만 오래도록 머무르죠. 그런데 만약 어떤 향기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요?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프랑스 왕실 메디치 가문의 치명적인 비밀. 그 향수를 만든 여인의 이름은 카테린 드 메디치. 피렌체에서 온 여인. 1533년 프랑스 왕 앙리 2세의 왕비로 시집온 이탈리아 출신의 귀족 카트린 드 메디치. 그녀는 파리 궁정에서 이질적인 향기를 풍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검은 드레스, 복면에 가까운 베일, 그리고 어디서도 맡아본 적 없는 꽃과 독초가 섞인 향기. 사람들은 말했죠. 그녀 옆에선 숨이 깊게 쉬어지지 않아. 왕비의 비밀의 방, 루브르 궁 한켠, 왕비에게만 허락된 작은 방이 하나 있었죠. 문을 열면 그 안엔 기묘한 병들이 즐비했습니다. 사프란, 디기탈리스, 벨라도나, 울창한 정원에서 자라나는 맹독성 식물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병들에는 향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멸의 숨결, 잠든 백합, 붉은 저녁, 마지막 인사. 그녀는 매일 향수를 제작했고 궁중 여성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수를 뿌린 사람 중 3일 이내에 사망한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향수의 궁중살인 사건, 궁전 안에선 슬슬 수군거림이 번집니다. 루이즈 부인은 향수를 뿌린 그날 밤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대. 귀족 소년 샤를은 향수병을 만진 후 손가락이 파래졌대. 하지만 왕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면 먼저 그 향기를 입어야죠. 그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향수를 더 많이 뿌렸고 심지어 남편 앙리 2세에게도 수면 향이라며 발라줬죠. 그날 밤 앙리 2세는 기마 경기 도중창에 눈을 맞고 사망합니다. 사고였다고요? 정말 그랬을까요? 향기의 저주, 정적의 몰락. 카트린은 정적을 향해 말없이 작은 유리병을 건넸습니다. 그대의 피로움에 좋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사람은 오장육부가 문드러져 죽습니다. 실제 역사, 기록의 존재, 독살이 의심되었지만 왕비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건 피렌체식 화장품일 뿐이에요. 약간 자극적일 수 있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왕비의 향기를 맡으면 숨을 참았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1589년 카트린 드 메디치 사망. 그녀의 방은 봉인되었고 향수병들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은 파리 북부의 은밀한 경매장에서 사라졌다는 말도 있고 잠든 백합이라는 이름의 향수가 20세기 프랑스 어느 귀부인 장례식장에서 발견됐다는 이야기까지. 그날 장례식에 참석한 세 사람이 같은 꿈을 꿨다고 합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너도 곧 향기 속에 잠들 거라고.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카테린 드 메디치는 사랑, 권력, 복수를 향수에 담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입은 그 향수, 혹시 이름을 알고 있나요? 믿거나 말거나 파리의 오래된 골목에서는 가끔 누구도 뿌리지 않은 향기가 낮게 퍼진다고 합니다. 그 향기를 맡은 사람은 그날 밤 꿈속에서 검은 드레스의 여인을 본다고 하죠. 일본 천황의 검은 연인, 그녀는 게이샤였고 스파이였고 천황의 마지막 사랑이었다. 이름 없는 여인은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을까? 가야금과 사면육각이 어우러진 긴장감 있는 음악, 낮은 내레이션. 역사에는 얼굴 없는 연인들이 많습니다. 왕은 이름을 남기고 그녀는 향기만 남기죠. 오늘 우리가 말할 이야기는 일본 천황이 사랑한 단 한 사람, 그러나 누구도 이름을 모르는 검은 게이샤의 이야기입니다. 도쿄, 밤의 정원. 1931년 도쿄 황실 정원. 매화가 지고
비가 흩날리던 저녁, 천황 히로이토는 정원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식 신하도 귀족도 아니었죠. 게이샤. 하지만 단 한 번 그녀가 비를 피하러 들어온 정자에서 그는 그녀의 눈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잃어도 당신은 보내지 않겠소. 검은 연인. 그녀는 항상 검은 기모노만 입었습니다. 붉은 꽃도 없었고 장식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죠. 그 여자는 평범한 게이샤가 아니다. 그녀는 첩보원이다. 러시아와도 조선과도 연결된 여자. 놀랍게도 그녀가 방문한 다음 날 조선 총독부 회의 자료가 유출되었고 그녀가 떠난 다음 주 만주철도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비밀리에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로힘의 해지, 검은 공주, 사라진 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 하루 전날 밤 그녀는 평소처럼 천황의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방 안에는 검은 비녀 하나와 짧은 종이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사랑을 지우겠지요. 그날 이후 천황은 3일간 식사를 거부했고 정무도 중단했습니다. 일본 제국 역사상 천황이 그렇게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뿐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됐다. 그녀가 사라진 다음 날 진주만 공격이 개시됩니다. 태평양 전쟁의 서막.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구로히메가 마지막 보고서를 전했고 천황은 결심했다. 그녀는 전쟁의 점화 버튼이었다. 미국 측 정보 기록엔 그녀와 유사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중첩자, 이국적 외모, 천황과 연결. 하지만 그 이름은 검열로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60년 뒤 교토의 한 골목. 2001년 교토. 한 역사 연구자가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다방의 벽 안에서 작은 상자가 발견됩니다. 그 안엔 검은 비녀와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뒷면에 적힌 글. 나는 검은 공주였습니다. 나라를 흔들었고 그 사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나는 단 한 사람의 연인이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그 사진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전쟁보다 위험하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하고 누군가를 잊습니다. 하지만 그녀처럼 기록에 남지 않고 사랑과 함께 사라진 이들은 어쩌면 가장 큰 역사를 남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금도 도쿄 황궁의 한 정원은 밤이면 은은한 향기가 돌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꽃 사이를 스친다고 하죠. 바티칸의 침묵. 그날 밤 바티칸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진실이 사라졌다. 신은 침묵했지만 종은 울렸다. 저음의 파이프 오르간,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하지만 가장 큰 비밀을 품은 곳. 바티칸.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책과 기록, 그리고 가장 많은 침묵을 가진 장소. 오늘 우리는 절대 공개되지 말았어야 할 문서 하나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봉인된 방. 1983년 9월 22일 바티칸 비밀문서관. 수백만 장의 문서가 보관된 그곳에서 한 문서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단 한 장. 라틴어로 쓰인 손글씨 문서. 봉인에 새겨진 문구는 다음과 같았죠. Humanitas non debet sire. 인류는 이걸 알면 안 된다. 사라진 주교와 붉은 인장.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 밤 문서 보관을 담당하던 한 주교가 종무를 마친 후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의 방에서는 찢겨진 사제복, 붉은 밀랍 인장의 파편, 그리고 한 구절만이 남겨진 성경책이 발견됐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나 그 대가는 그날 밤 바티칸은 모든 문을 닫고 전 세계 카톨릭 사제들에게 무권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밤. 문서의 내용 금기된 예언. 비공식적으로 새어나온 말에 따르면 그 문서에는 제사의 비밀이라 불리는 예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파티마의 3대 비밀 이후 절대 공개되지 않은 마지막 하나. 어느 날
인간은 신을 대체할 것이다. 기계가 영혼을 담고 하늘에서 빛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진리를 말하라 외칠 때 세계는 무너질 것이다. 신부들조차 이 문장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왜냐고요? 모든 조건이 이미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고백, 그 사건 이후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한 달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베드로 광장에서 홀로 걷던 그가 가까이 온 수녀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내가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그 문서를 지키는 마지막 감시자일 뿐이었소. 그 뒤 그 수녀는 수도원으로 돌아간 다음 평생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닫힌 문 2022년 교황청에서는 공식적으로 해당 문서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한 골동 품상은 이상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 번 아주 오래된 문서 한 장이 들어온 적이 있었지. 난 그걸 태웠어. 그런데도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어. 지금도 바티칸엔 읽지 말아야 할 책, 보지 말아야 할 문서, 말하지 말아야 할 기록이 봉인된 채 잠들어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봉인된 진실. 진실은 늘 두렵습니다. 믿고 싶은 것과 믿지 않아야만 하는 것 사이. 바티칸의 그 문서는 정말 존재했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도 바티칸 문서관에는 특수 열쇠 3개가 동시에 꽂혀야만 열리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 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죠. 입장 전 영혼을 준비하라. 독일 귀족 가문 5대가 지켜온 피의 계약. 악마와 맺은 계약 그 서명을 지킨 가문은 무너지지 않았다. 당신은 어떤 서명에 영혼을 걸 수 있나요? 낮은 성당 파이프 오르간, 고풍스러운 종소리. 사람은 계약으로 살아갑니다. 혼인 계약, 노동 계약, 심지어 장기 기증까지. 그런데 만약 그 계약이 당신의 영혼을 담보로 한다면요? 독일 바이에른의 한 귀족 가문엔 300년간 한 장의 계약서를 불태우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슈타인 남작의 제안. 1713년 독일 바이에른 지방. 귀족 가문 폰 슈타인은 몰락 직전이었습니다. 영지는 병들었고 돈줄은 말랐고 사방에서 토지 환수령이 떨어졌죠. 그날 밤 가문의 주인 슈타인 남작은 폐허가 된 성체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외쳤습니다. 누구든 좋다 나를 살려만 준다면. 그 순간 촛불이 꺼졌고 성벽에 그림자 하나가 말을 걸었답니다. 서명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피로 쓰인 계약서. 다음 날 아침 성 안에 정체불명의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피처럼 붉은 글씨가 선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계약자와 그 자손 5대까지 피를 지킬 것. 거짓 없이, 사랑 없이, 눈물 없이. 슈타인 남작은 주저하지 않고 손가락을 잘라 그 문서에 서명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연마을에서 전염병이 갑자기 멈추고 숨겨진 금광이 발견되며 그의 영지가 단숨에 바이엘은 최대의 성체로 복구됩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그 가문엔 악마가 거처하고 있다. 이대 후손, 눈물 없는 혼인식. 두 번째 대, 요하네스 슈타인 백작. 그는 결혼식 당일 신부가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이혼을 선언합니다. 왜냐고요? 계약서에 적혀 있다. 사랑 없이, 눈물 없이, 거짓 없이. 그녀가 흐느끼며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야. 그는 단칼에 결혼을 파기하고 신부는 궁정 연못에 몸을 던졌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날 이후 성 안의 물은 어떤 정화 작업을 해도 붉게 변했다고 하죠. 계약의 끝 5대째 밤 1998년 폰 슈타인 가문의 마지막 후손 루카스 슈타인 남작. 그는 뉴욕에서 유학을 마치고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믿는 남자였죠. 하지만 25번째 생일 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흑단 상자 안에서 계약서 원본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붉은 글씨는 선명했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5대째 되는 밤 계약은 갱신되거나 계약자 그 자체로 대체된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성안 벽에 붉은 손도장 하나가 찍혀 있었고 계약서에는 새로운 서명이 덧붙여져 있었답니다. 루카스의 손글씨였죠. 이제 나는 계약 그 자체다. 피는 잉크보다 오래 간다. 슈타인 가문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 성은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죠. 믿거나 말거나 바이에른의 한 성 입구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영혼으로 입장하되 피로 서명하라. 당신은 어떤 계약에 당신의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세계의 야사 제국편. 이제 무대는 중국 황궁. 그 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았던 이름들.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강력했던 존재. 환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섭고도 비극적이며 끝내는 한 제국이 무너진 이유를 보여줍니다. 황궁 속의 환관 반란, 내명부의 붕괴. 그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분노했을 때 황시 무너졌다. 말하지 못한 이름이 역사를 흔든다. 황제의 옆에는 항상 이름 없는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차지 않았고 관직을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한 번 그들 중 하나가 입을 열자 천년의 궁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의 이름, 한 환관의 비극을 말하려 합니다. 황제의 그림자, 청운 칭윤, 청나라 말기, 자금성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황제도 황후도 아닌 내명부 총책 청운이라는 환관이었습니다. 그는 정식 관직도 없었고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그가 움직이면 황궁의 문이 닫히고 누군가 사라졌다고 하죠. 궁녀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분의 눈을 마주치면 다음 날 아침을 못 맞이한다. 내명부란 무엇인가? 내명부는 황제와 후궁, 황자들의 일상과 침소진수어까지 책임지는 궁 안에 또 다른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국을 지배한 사람이 바로 환관 청운. 누가 어떤 침소에 들었는지, 후궁 중 누구의 뱃속에 씨가 있는지, 어느 신하가 황제를 속였는지 청운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분노가 시작되다. 문제는 황제의 총애를 받던 젊은 후궁 라니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청운은 조용히 황제에게 간언합니다. 폐하, 그 뱃속의 아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황제는 분노하며 청운을 내칩니다. 너는 감히 나의 혈통을 의심하는가? 청운은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오래된 명패 하나를 꺼냅니다. 유자광의 서찰, 조선에서 온 패서인이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얼이죠. 역사는 반복된다. 나는 또 다시 입을 다물지 않을 것이다. 반란은 입술이 아니라 침묵에서 시작된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궁궐 안에서 황후의 시녀 셋, 내시 둘, 그리고 라니가 사라집니다.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내명부는 그저 수련을 떠났음이라 공지합니다. 그런데 밤마다 자금성 어귀에서 이상한 글귀가 새겨졌다고 하죠.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며 혈통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침묵이 곧 칼이 되리라. 청운은 궁궐의 모든 침소 기록을 불태운 뒤 자신의 혀를 자르고 사라졌습니다. 끝내 밝혀진 진실. 30년 후 공산혁명 이후 발굴된 자금성의 지하 창고에서 기록이 없는 아이의 뼈가 발견됩니다. 그 옆에는 조각난 나무 인장이 있었고 그 인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짜 황자. 황제는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속고 싶었던 걸까요? 궁중 연대기 어느 쪽에도 청운이란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는 남자도 아니었고 여자도 아니었으며 왕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었죠. 그는 역사에서 이름을 잃은 채 세상을 움직인 그림자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금도 자금성 안 연못 없는 정자 앞에서 밤마다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찍힌다고 합니다. 누군가 말없이 걷고 있는 거죠. 러시아의 마지막 예언자 라스푸틴의 저주. 그는 죽지 않았다. 독에도 칼에도 물에도 결국 그는 웃으며 죽었다. 어떤 죽음은 죽음보다 끔찍하다. 차가운 바람 소리, 성당 합창단의 흐느낌 같은 음악, 한 나라의 몰락,
한 제국의 붕괴. 그 중심엔 늘 기묘한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손으론 기도를, 다른 손으론 음모를 다뤘던 사내. 그 이름은 라스푸틴. 시베리아에서 온 남자. 1869년 시베리아의 어느 작은 마을. 술주정뱅이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 그는 글도 제대로 몰랐지만 사람의 병을 손으로 고치고 죽은 말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죠. 그 아이의 눈을 보면 죄가 드러난다. 이후 그는 기도와 방황, 금욕과 음란을 반복하다 결국 러시아 제국의 심장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들어옵니다. 차례의 아이를 살린 사내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외아들 알렉세이는 치명적인 혈우병을 앓고 있었고 의사들은 손을 놓은 상태. 그때 나타난 라스푸틴은 단 한마디로 아이의 추혈을 멈춥니다. 내가 있는 한 아이는 죽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 황후 알렉산드라는 그를 신의 사자로 믿습니다. 궁에서는 그가 말하면 정책이 바뀌고 그가 기도하면 전쟁도 중단됐다고 믿는 이들도 생깁니다. 타락한 성자. 하지만 그의 이면은 타락 그 자체였습니다. 밤마다 귀족 부인들과의 난교 파티, 시녀들에게 내 손을 통해 죄가 사라진다며 강요한 의식, 심지어 수녀복을 입고 춤을 췄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러시아 상류층은 분노했고 결국 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살해조는 그를 파티에 초대하고 그날 밤 그는 죽을 예정이었죠. 죽지 않는 사내에 살해자들은 라스푸틴에게 청산가리를 먹입니다. 1시간 그는 웃으며 포도주를 마십니다. 음식이 꽤 괜찮군요. 당황한 귀족은 그의 가슴에 총을 쏩니다. 라스푸틴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도망가는 그를 살해조는 등 뒤에서 두 번째 총을 쏘고 그를 때리고 칼로 찌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레바강 얼음물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의 마지막 웃음. 며칠 뒤 강에서 발견된 시신. 놀랍게도 그의 폐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그는 독에도 총에도 칼에도 죽지 않았고 물속에서 끝까지 살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시신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손가락은 얼음 위를 긁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살해자 중 절반은 이후 비참한 죽음을 맞았고 제국은 곧 무너집니다. 저주는 미신이 아니다. 이름 없는 복수다. 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인간이라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라스푸틴. 그는 신도 악마도 아닌 채 제국과 함께 사라졌지만 지금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어느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 웃음소리 같은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뉴욕 고층 빌딩의 유령 계약. 그는 계약서에 영혼을 걸었고 매일 밤 44층에서 사라졌다. 계약은 사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뉴욕 도심 소리, 엘리베이터, 딩 소리, 잔잔한 피아노. 사람들은 계약이 법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뉴욕에서는 그 계약의 사인을 한순간부터 삶이 달라졌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남자입니다. 그는 돈을 벌었고 명예를 얻었고 매일 밤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라졌습니다. 마크 벤슨, 부동산 제왕. 1991년 뉴욕 맨해튼. 평범한 대학 중퇴자였던 마크 벤슨. 그는 하루아침에 뉴욕 최고 빌딩 중 하나인 44층짜리 트리니티 타워의 사장실에 입성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죠. 쟤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을 빌렸대. 신용도 없었고 학벌도 없었는데.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밤 11시 트리니티 타워 44층에서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근데 안에 아무도 없어. 계약서의 정치. 벤슨이 돈을 빌렸다는 회사. 루시안앤드코. 그 회사는 뉴욕에 등록된 법인도 아니고 주소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벤슨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나는 계약했어요.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10년간 매일 밤 11시 빌딩 44층에 머무르는 것. 대신 나머지는 다 주겠다고요. 10년 동안 그는 매일 밤 엘리베이터를 타고 44층으로 올라갔고
보안 기록에는 출입 로그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사라지는 남자. 보안 요원이 말합니다. CCTV엔 43층까지는 찍혀요. 근데 44층만 그 층에선 녹화가 되질 않아요. 마치 누가 꺼놓은 것처럼. 어느 날 청소부 한 명이 실수로 44층 버튼을 누르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종이에 이렇게 썼죠. 눈이 없는 사람들과 창문 없는 방. 계약의 마지막 날. 2001년 9월 10일. 계약 10년째 되는 날 밤. 펜스는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44층으로 올라갔고 그날 밤을 끝으로 완전히 실종됩니다. 경찰 수사에도 흔적은 없고 그가 남긴 회사, 자산, 집은 모두 루시안앤드코 앞으로 이전됩니다. 이상한 건 그 이름으로 등기된 서류에 서명은 붉은 잉크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다시 시작된 계약. 2019년 한 벤처 청년이 트리니티 타워의 44층을 사무실로 임대받습니다. 첫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대출도 조건 없이 됐고 이상하게 좋은 투자자들이 먼저 절 찾아오더라고요. 기자가 묻습니다. 계약 조건은? 그는 웃으며 답하죠. 밤 11시까지 사무실에만 있으면 된대요. 계약은 종이가 아니라 믿음 위에 쓰인다. 우리는 언제나 계약을 맺고 삽니다. 친구와 가족과 회사와 그리고 가끔 알지 못한 존재들과 믿거나 말거나. 트리니티 타워 44층은 지금도 밤이면 불이 켜져 있고 엘리베이터 버튼은 절대 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스스로 켜지기도 한다네요. 로마 황제가 팬티만 입고 도망친 날. 전쟁보다 무서운 건 대중 앞의 굴욕이었다. 왕관이 머리보다 먼저 떨어지는 날. 코믹한 나팔 소리, 고전 음악. 역사는 위대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위대한 자들의 진짜 웃긴 순간이 우리를 더 오래 기억하게 하죠. 오늘은 한 위대한 황제가 팬티 한 장만 입고 도망친 이야기입니다. 나는 신이다. 로마 황제 엘라가발루스. 3세기 초 로마 제국. 황제 엘라가발루스는 역사상 가장 괴짜 군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연회를 열면 하객 위로 장미꽃을 떨어뜨려 질식사시켰고 아침 회의 대신 점성술사에게 운세를 보고 정치했고 심지어 나는 남자보단 여자가 되고 싶다며 수염을 제거하는데 국가 예산을 1년치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연단에 올라 외칩니다. 나는 신이요. 오늘부터 나를 빛의 태양 팬티라고 불러라. 실화입니다. 진짜로 태양의 팬티드 Sun's Underwear라는 별명을 밀었어요. 팬티 전쟁의 시작. 그는 매일 새로운 팬티를 만들어 입었고 국정회의에서도 오늘의 팬티 컨셉은 무엇인가를 먼저 묻곤 했죠. 심지어 법령을 하나 내리죠. 황제의 속옷 색깔에 따라 오늘의 세금이 결정된다. 붉은 팬티 육류 세금 인상, 파란 팬티 술집 면세, 금색 팬티 오른 무조건 황제 찬양일. 귀족들은 미쳐버렸고 병사들조차 팬티에 절을 하는 의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반란군의 습격 문제는 바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로마 군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군이 궁을 향해 진군하는데 엘라가발루스는 온천에 들어가 있었죠. 하인 폐하. 반란군이 몰려옵니다. 엘라가발루스 오늘은 은색 누드록 팬티라 무기를 들 수 없는데 하인은 미친 듯이 도망치라 외쳤고 황제는 바지 없이 팬티 한 장만 입은 채 궁을 뛰쳐나갑니다. 그 모습은 시민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였죠. 그 팬티 국고에서 만든 거잖아. 로마 시민들의 반응. 한 대장장이의 일기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황제의 종아리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의 허벅지는 은빛으로 빛났고 엉덩이는 진지했다. 시민들은 그날 이후 그 거리를 팬티 거리 위의 스베키르라고 불렀고 지금도 로마에선 매년 3월 속옷으로 도망친 날 기념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실제 전통 행사는 아니지만 로컬 유머 전설로 회자됨. 권력은 무거워도 팬티는 가볍다.
엘라가발루스는 황제였고 제사장이었고 한때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남긴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팬티 때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로마의 어느 골동품 가게에 엘라가발루스의 팬티 조각이라 불리는 천이 진열되어 있다네요. 고양이를 왕으로 모신 나라, 고양이의 재채기의 사형까지, 신보다 무서운 고양이 전설. 왕은 왕관을 쓰지만 신은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이집트 풍 배경음, 고양이 울음소리. 사람은 왕에게 절하지만 고양이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양이에게 절을 올린 나라가 있었다면요? 지금부터 왕도 고양이 눈치를 보던 나라, 고양이의 기침 한 번에 사형이 떨어졌던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고양이의 신격화. 기원전 2000년경 고대 이집트.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신전과 가장 정성스러운 제사를 받던 존재는 바스테트, 고양이 머리를 한 여신이었습니다. 고양이 눈을 닮은 아이라면 사제 후보로 뽑혔고, 고양이가 태어난 집은 자동 면세 혜택을 받았으며, 고양이를 죽이면 그 즉시 사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사람보다 고양이를 먼저 구하라.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칙령, 고양이 장례식의 호화로움. 고양이가 죽으면 가족 전체가 삭발을 해야 했고, 고양이 장례식은 향, 천, 금으로 된 관, 심지어 미라 처리까지. 하급 귀족은 죽으면 그냥 모래에 묻혔지만 고양이는 향료와 향수를 담아 미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고대 이집트 귀족의 유언장, 내 옆에 묻어줄 고양이를 사흘 이상 굶기지 마라. 화낼 것이다. 재채기 하나에 사형 하나. 기원전 532년 이집트의 한 왕자가 고양이 앞에서 재채기를 했고, 그 고양이가 깜짝 놀라 나무에서 떨어져 발을 다칩니다. 결과요? 왕자는 3일 뒤 처형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을 불쾌하게 했다. 그의 기침은 고양이를 모독한 것이다. 놀랍게도 이 기록은 파피루스 문서로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독일의 미넨 국립박물관에 실물로 보관 중입니다. 전쟁보다 고양이가 우선. 기원전 525년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2세는 이집트를 침공하려 합니다. 이집트는 방어선을 구축하지만 페르시아가 고양이를 방패에 그려넣자 이집트 군은 단 한 발도 화살을 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고양이를 향해 무기를 겨누는 것은 신을 향해 칼을 든 것과 같다. 결국 페르시아는 고양이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전투는 펠로시움 전투로 기록되어 있으며 세계 최초의 고양이 심리전 승리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고양이 숭배. 이집트에는 지금도 고양이 전용 묘지가 존재합니다. 관광객들은 조용히 절을 하고 고양이 미라의 동전을 바칩니다. 그리고 카이로의 한 오래된 골목. 매년 7월이 되면 밤마다 고양이 떼가 한 사원 앞에 모여 동시에 울음을 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바스테트의 밤이라 부르죠. 그리고 그날 고양이를 괴롭히는 사람은 이상하게 사라진다는 소문도. 고양이는 가르치지 않고 경배받는다. 개는 사람을 섬기고 고양이는 사람을 부립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가 사람을 다스렸다고 하죠. 믿거나 말거나. 그 시절 왕이 실수하면 벌을 받지 않았지만 고양이가 다치면 왕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고양이는 묻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인가? 사라진 나라, 하루 만에 지도에서 없어진 왕국. 그날 밤 한 왕국이 통째로 증발했다.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나라가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뭘 먼저 잊을까? 모래바람 소리, 낮게 깔리는 둑소리, 점점 멀어지는 아이의 웃음소리. 국가는 국경으로 존재합니다. 지도 위에 선이 그어지고 이름이 붙고 색깔이 입혀지죠. 하지만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이건 실화처럼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하루 만에 사라진 나라, 누군가 지워버린 왕국의 이야기. 차말국 샤멜의 전설. 위치는 중앙아시아의 어딘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 차말국 샤멜이라는 왕국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면적 약 7,000제곱킬로미터, 인구 약 2만 명, 중심 도시 텔루카찰루카, 주요 수출품 황금, 흑염료, 말고기. 문제는 이 모든 기록이 한 스페인 상인의 여행일지에만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찰루케에서 하룻밤을 머물렀고 그 도시는 촛불처럼 환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텔루카의 마지막 굴빛. 그 상인 안토니오 몬텔은 차말국을 작지만 매우 부유한 왕국이라 적었습니다. 거리엔 금으로 장식된 표지판, 말 위에 향수 뿌리는 병사들, 아이들이 흙 대신 모래에서 자라나는 마을. 그날 밤 도시엔 잔치가 벌어졌고 상인은 마셨고 잤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자고 있던 땅이 모래 언덕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적습니다. 사람도 건물도 불빛도 마치 꿈처럼 사라져 있었다. 공식 지도에서 지워진 땅. 이후 그 상인은 왕실에 보고했지만 어느 지도에도 샤말국은 존재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가 들렀던 루트 자체가 그런 마을은 없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더 무서운 건 그의 원고를 넘겨받은 편집자가 그 부분을 읽던 중 실명했다는 소문. 지금도 그 여행일지 일부는 마드리드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돼 있지만 해당 장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잉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위성 지도에 남은 흔적. 2011년 한 프랑스 다큐팀이 위성 사진에서 기묘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정사각형 구조의 흙 언덕, 길게 이어진 바람의 흔적, 대칭형 나무 분포.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그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모래바람 속에서 반쯤 녹아있는 금색 문 손잡이 하나만 발견됐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도 바람은 분다. 지금도 그 일대를 여행하던 사람들 중 가끔 이런 경험을 말합니다. 모래 언덕에 앉아 있었는데 어딘가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 웃는 소리랑 말 발굽 소리도. 근데 주위를 돌아보면 나 혼자였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은 샤말국 시민증이라고 쓰인 금색 목걸이를 가진 채 구조되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잊힌 것이다. 샤말국은 정말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기로 결정한 세계였을까요? 지도에서 사라졌다고 했어.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금도 중앙아시아의 어느 사막엔 밤이 되면 바람이 불고 모래 속에서 황금빛 불빛이 반짝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죠. 어서 와요. 잊힌 나라에 가장 비싼 자살 32조를 태운 남자. 10분 만에 국가 경제를 날려버린 사나이. 유서에는 내 계좌엔 $3뿐. 사람 하나가 나라를 망칠 수 있을까? 시계 초침 소리, 깊은 심호흡, 멀어지는 기차 소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은 시스템이 지키고 경제는 숫자가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날 한 남자의 선택은 단 10분 만에 32조 원의 자산을 증발시켰고 한 나라의 통화를 붕괴시켰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남자, 그리고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린 유서 한 장입니다. 사라진 숫자, 무너진 은행. 2008년 6월 헝가리의 국민은행 세계 7위 규모의 채권거래 파생팀 소속. 남자의 이름은 토마시 칼리. 30세 수학 천재, 조용하고 말수가 적음. 그는 하루에도 수천억 규모의 옵션을 손으로 계산했고 컴퓨터보다 빠른 살아있는 계산기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2시 41분 그는 계산을 하지 않았고 매도 버튼을 연속 4번 누릅니다. 그 결과 헝가리 정부 채권 12조 원어치가 시장가에 풀렸고 연쇄적으로 32조 원의 자산이 증발. 유서. 그는 사건 발생 14분 후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구조된 노트북 속에는 단 한 문장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죠. 내 계좌에는 이제 $3가 남았다. 하지만 머릿속엔 아직 수십 조가 있다. 정확히 32조 7천억 원이 증발했고 헝가리 정부는 72시간 국가금융거래 중단을 선언합니다. 복수인가, 해킹인가, 천재의 지독한 장난인가.
조사단이 밝혀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그는 고의로 거래했으며 접근 코드도 자기 스스로 열었고 모든 행동이 명백한 의도하에 이루어졌음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말하죠.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의 책상 서랍엔 수첩 하나가 남아 있었고 그 수첩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치는 증오보다 정확하고 돈은 감정보다 빠르다. 내가 사랑한 건 사람보다 시스템이었다. 그의 마지막 작품.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는 자살이 아니라 예술을 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심지어 32조가 증발한 타이밍까지 황금 비율에 가깝게 계산되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예술가 그룹, 수학자 커뮤니티, 금융계에서 그를 비정한 시인, 수식의 순교자, 자본주의의 셰익스피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가 죽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지금도 경제학 교과서의 괴담이자 철학 수업의 주제가 됩니다.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인간만이 한다. 토마시 칼리. 그는 시스템을 알았고 숫자를 사랑했고 세상을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만은 계산하지 못했던 남자. 믿거나 말거나. 헝가리 증권거래소엔 지금도 토마시 룸이라는 별명이 붙은 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선 매일 오후 2시 41분만 되면 모든 시스템이 1초간 멈춘다고 합니다. 마치 그가 다시 계산을 시작하는 것처럼. 흡혈귀를 사랑한 수녀. 그녀는 신을 섬겼고 밤마다 피를 나눴다. 수녀원에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믿음과 본능 사이 그 누구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 묵주 소리, 은은한 성가, 멀리서 들려오는 박동음. 신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끔 신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믿음을 선택했지만 밤마다 누군가의 눈을 기다렸던 여인, 그리고 그녀가 품은 한 마리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피렌체 외곽의 수녀원, 1906년 이탈리아 피렌체 외곽. 산타 루치아 수녀원은 세상과 단절된 작은 수도원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수녀, 마리아 벨라. 17세에 수도 서약을 했고 24세에 침묵 서약을 추가로 맺은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 창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매일 새벽 그녀의 목덜미엔 붉은 자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녀는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중인데 살이 오르고 밤새 기도했는데 피부가 빛났죠. 동료, 수녀의 비망록, 침묵 속의 방문자, 경비 신부가 밤에 순찰을 돌다 수녀원 벽에 사람의 그림자가 달려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는 소리칩니다. 누구냐? 신의 집에 감히. 그림자는 눈을 번쩍이며 달아납니다. 남은 건 짧은 흑색 외투 조각과 그 안에 감춰진 작은 금빛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난 그녀를 해치지 않아. 그저 그녀를 통해 살아있을 뿐이다. 편지는 피로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피가 아닌 말라붙은 동물성 혈액으로 판명되었죠. 수녀의 고백. 며칠 뒤 마리아 수녀는 직접 고백합니다. 그는 내게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를 지켜보며 살아있으라고 말했어요. 신부가 외칩니다. 그는 흡혈귀다. 악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말합니다. 아니요. 그는 신보다 먼저 저를 여자로 불러준 사람입니다. 그녀는 수도원에서 파문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고 수도원 뒤편 작은 무덤 위에 초를 켜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편지. 1912년 마리아 수녀는 차가운 겨울밤에 눈을 감습니다. 그녀의 손엔 누렇게 변한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죠. 내가 죽는다면 나는 다시 짐승이 된다. 너의 피로 나는 인간이었고 너의 눈빛으로 밤을 견뎠다.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겠다. 그녀의 시신은 성당 묘지에 묻히지 않았고 작은 동굴 옆 풀무덤에 안치됐습니다. 하지만 100년 후 그 무덤은 열려 있었고 관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침묵했지만 사랑은 살아있었다. 수녀와 흡혈귀. 이 둘의 사랑은 신의 뜻도 인간의 도덕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장 조용하고 순수한 형태의 살아있으려는 의지였는지도 모릅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금도 피렌체의 오래된 수도원 근처에선 새벽 3시만 되면 기도당 창문에 2개의 그림자가 비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가 하나 자기도 모르게 타오른다고 하네요. 영국 왕실에 저주받은 의자. 왕이 앉자마자 죽고 신하가 앉자마자 벼락. 그런데 그 의자는 아직 있다. 물건은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해진다. 바람 소리, 오래된 성당 내부 잔향,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 사람은 지나가지만 물건은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은 오래될수록 더 강한 저주를 품고 있죠. 영국 왕실, 버킹엄 궁 지하실에 숨겨진 나무 의자 1개. 오늘은 그 죽음을 부른 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지 1세의 마지막 구타. 1714년 영국 국왕 조지 1세는 노안으로 몸이 쇠약해지자 죽기 전에 아버지가 물려준 의자에 한 번만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의자는 1066년 헤이스팅스 전투 승리 후 윌리엄 정보광이 만든 것으로 왕가의 혈통을 계승한 사람만 앉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죠. 문제는 조지 1세가 앉은 직후 그대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앉으면 죽는다. 킹 체어의 저주. 왕의 죽음 이후 그 의자는 킹 체어 킹스 체어라 불리며 왕실 의전물 창고에 보관됩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궁전에서 장난치던 하급 관리가 호기심에 그 의자에 앉고 말죠. 그날 밤 그는 벼락에 맞아 사망. 기상 기록에 따르면 그날 런던엔 비도 천둥도 없었습니다. 이후 의자는 사중천으로 덮여 보관됐지만 한 왕비가 실수로 그 앞에서 망토를 벗다 의자에 손이 닿은 순간 실신. 그녀는 깨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자가 나를 불렀어요. 뭔가 앉으라고. 의자의 진짜 주인? 20세기 초 궁전 비밀 문서를 정리하던 기록 보관관이 이상한 메모를 발견합니다. 그 의자는 왕이 만든 것이 아니라 왕의 적이 만든 것이며 왕을 죽이기 위해 남겨진 것이다. 더 놀라운 건 그 의자의 하단에서 고대 셀트 문자가 새겨진 돌판이 발견되었다는 것. 그 문자는 해독되진 않았지만 반역자와 복수라는 단어가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의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됐고 모든 궁전 투어에서도 해당 방은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폐쇄됩니다. BBC의 몰래카메라 사건. 1997년 BBC 탐사보도팀이 비밀리에 버킹엄 궁 창고 지하를 촬영합니다. 문이 열리고 카메라가 어두운 창고를 비출 때 카메라 화면이 깜빡이며 끊깁니다. 잠시 후 카메라엔 나무 의자 하나가 정면을 응시하듯 놓여 있습니다. 그 의자 앞엔 붉은 끈으로 쓰인 경고문. Do not sit unless you are ready. 앉지 마시오.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영상은 방송에 나가지 않았고 취재팀은 다음 해 해산됩니다. 지금도 존재하는가? 2023년 한 왕실 경호관이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봤어요. 밤마다 누군가 그 의자 앞에 와서 속삭이는 걸요. 그리고 의자 아래 손자국이 있어요. 나무 위에 손자국이 눌려 있다고요. 그게 움직입니다. 지금도 버킹엄 궁 지하에는 방번호 없는 방이 존재하며 그곳은 왕실 보안법사, 국가기밀로 분류돼 있습니다. 어떤 왕관은 머리가 아닌 의자에 씌워진다. 그 의자에 앉은 자는 죽고 그 의자를 숨긴 자도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건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를 기록조차 하지 않으려는 힘일지 모릅니다. 믿거나 말거나 버킹엄 궁 지하실 어딘가 지금도 그 의자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당신 차례야. 가장 섹시한 단첩. 그녀의 유혹은 전쟁보다 강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었고 그 순간 전선이 뒤집혔다. 남자들은 그녀를 나라보다 먼저 배신했다. 총알보다 빠른 건 시선이었다. 탱고 음악, 크리스탈 잔 부딪히는 소리. 간첩은 은밀해야 하고 조용해야 하며 철저해야 한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어떤 간첩은 눈빛 하나로 기밀을 빼냈고 숨결 하나로 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총이 아닌 몸과 대화, 향기와 침묵이었고 그 결과 수많은 장군과 대통령 그리고 왕자들조차 무너졌습니다. 마타 하리 이름 없는 무희의 시작. 1876년 네덜란드 출신. 본명 마가레타 헤르트로이다 젤르. 남편에게 학대를 받다 인도네시아로 건너가 이혼 후 예명 마타 하리메자 헤레 말레이어로 태양의 눈로 파리 사교계에서 이국적 무희로 등장. 그녀는 춤을 추며 말했고 춤보다 위험한 건 그녀가 듣는 능력이었습니다. 각국 대사, 장군, 대부호들 앞에서 춤을 추며 그들의 약점을 읽어냈고 그걸 이용했습니다. 전쟁에서 총알보다 무서운 건 허락되지 않은 베개 위의 대화죠. 그녀의 연인들 장군, 스파이, 왕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그녀는 프랑스와 독일 양쪽 모두에서 정보 제공자 제안을 받습니다. 독일 정보국은 그녀에게 H21 코드명을 부여 프랑스 정보부는 그녀를 역정보원으로 다시 스카웃. 문제는 그녀는 어느 편에도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어느 나라의 편도 아니에요. 단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편일 뿐이죠. 그 말에 넘어간 장군들. 그녀를 보호하다가 정보를 넘긴 죄로 처형된 자만 3명. 그 중 1명은 죽기 직전. 그녀를 지켜주세요. 마타는 전쟁과 상관없는 여자예요. 라는 편지를 남깁니다. 배신과 재판. 1917년 프랑스 군부는 그녀를 독일의 간첩이라며 체포합니다. 증거는 단 하나. 그녀가 호텔방에서 남자에게 당신은 내 마지막 전쟁이에요 라고 속삭였다는 요원 보고서.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단지 남자들이 너무 쉽게 정보를 흘렸을 뿐이에요. 재판은 45분 만에 끝났고 총 24명의 정부 관계자가 그녀의 처형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모두 과거 그녀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었죠. 마타 하리, 총을 바라보다. 1917년 10월 15일 마타 하리는 흰 셔츠에 정갈한 치마를 입고 처형장에 섭니다. 군인이 눈가리개를 건네자 그녀는 웃으며 거부합니다. 총알은 뒤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녀는 정면을 바라보며 장화 끝을 살짝 맞추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은 채 눈을 감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총대 앞에서 키스를 던졌다는 말도 남아 있습니다. 침묵의 춤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그녀는 간첩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프랑스는 100년이 지난 뒤 그녀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했고 현재도 그녀의 기밀 문건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파리의 어느 호텔 5층 그녀가 묵었던 방에서 가끔 밤중에 춤추는 여자 그림자가 비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탁자 위엔 와인잔 하나가 비워져 있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저주받은 조각상. 눈을 마주친 자는 꿈속에서 돌이 되었다. 그리고 깨어나지 못했다. 미메이는 때로 목숨을 가져간다. 바람이 섞인 웅성거림, 부서지는 대리석 소리, 낡은 박물관 내부의 음향. 예술은 아름다워야 하죠. 그러나 너무 아름다우면 위험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대 그리스의 완벽한 조각상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사람을 매혹시키지 않고 집어삼켰습니다. 델포이의 여인 기이한 조각의 등장. 기원전 431년 그리스 델포이 신전 앞에 정체불명의 조각상이 세워집니다. 이름은 없었고 기록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조각은 누군가를 닮아 있다고 말한 사람은 며칠 안에 목을 매거나 실종됩니다. 당시 델포이 신관의 기록에 따르면 그 여인을 닮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마치 돌 속으로 들어간 듯 조용해진다. 금기된 시선. 델포이 인근 마을 사람들은 그 조각상을 응시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그 앞에서 말하죠. 조각상에 쓰인 눈빛은 살아있는 여자의 눈빛이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집 정원에서 대리석처럼 굳은 상태로 발견됩니다. 맥박은 있었지만 입은 굳게 닫혔고 눈은 조각상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조각상을 눈가리개를 하고 바라보는 법을 익혔죠. 꿈 속의 돌. 그 조각상은 후에 로마로 옮겨졌다가 16세기 이탈리아의 귀족 가문에 소장됩니다. 하지만 가문 내에선 매년 누군가 악몽을 꾸다 죽습니다. 꿈에서 나는 돌이 되었고 그녀 앞에서 무릎 꿇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면 나는 안으로 부서지기 시작했다. 내 입안이 모래처럼 말라가며 피부가 금이 갔다. 그 후 조각상은 지하 창고로 옮겨졌지만 소장 가문은 7대 후손에 이르러 완전 몰락합니다. 박물관의 비명. 1978년 영국의 한 고 미술 수집가가 델포이 여인 조각상을 경매해서 낙찰받고 런던 왕립박물관에 기증합니다. 전시 첫날 큐레이터는 조각상 앞에서 입을 못댄 채 실신했고 그를 따라온 관광객 2명은 다음 날 어젯밤 꿈속에서 그 여인이 내 옆에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정신 이상 판정을 받습니다. 박물관 측은 조각상 앞에 거울을 통해 보세요 라는 안내판을 붙였고 직접 응시를 피하도록 했습니다. 조각상의 비밀. 그녀는 누구인가? 2021년 AI 분석을 통해 조각상의 얼굴을 복원한 결과 놀랍게도 조각상은 실존했던 여성의 안면 구조와 일치합니다. 이 여인은 기원전 5세기 델포이 지역에서 마녀로 지목되어 돌에 묻힌 채 생매장되었다는 전설이 있죠. 학자들은 말합니다. 조각상은 그녀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그녀 그 자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조각상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라고 합니다. 돌이 된 것은 조각이 아니라 바라보는 우리였다. 우리는 자꾸 바라봅니다. 무언가를, 누군가를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우리가 보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금도 런던의 한 박물관 지하실엔 이름 없는 조각상 하나가 커튼에 쌓여 아무 말 없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를 팔아넘긴 남자. 그는 바닷속 도시를 보았고 그것을 경매에 붙였다. 없는 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세상은 누구의 것일까? 깊은 물속 공기방울, 유리 깨지는 소리, 선박항해 일지의 종이 넘김. 전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하지만 누군가 그 전설을 샀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바다 밑에 가라앉았다는 도시, 아틀란티스를 실제로 팔려 했던 남자의 기록입니다. 닐 맥케이브, 해저 탐험가. 1971년 영국 해양 지질학자 닐 맥케이브는 포르투갈 해역에서 정체불명의 대리석 구조물을 발견합니다. 9m 높이의 기둥, 고대 그리스어와 유사한 문자. 그리스 문명보다 1000년은 앞선 석조 양식. 그는 이 구조물들이 플라톤이 언급한 아틀란티스의 흔적이라 주장했고 이후 해당 해역의 좌표를 정부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해양법상 무주지 선점권을 이용해 그 지역을 사적 소유권 등록 시도합니다. 내가 왕이다. 아틀란티스 국왕 선언. 1973년 그는 유엔 국제해양법 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틀란티스를 발견했고 고대의 왕국을 계승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다 위 15평방킬로미터는 제 영토입니다. 전 세계 언론은 그를 비웃었고 정부는 국제해역 장난질이라며 무시했지만 그는 자체 국기, 자기 얼굴이 들어간 화폐, 그리고 심지어 아틀란티스 여권까지 제작합니다. 관광지로 개발하려 한 바다 및 도시. 그는 아틀란티스 프로젝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다 및 유적 위에 유리돔을 씌우고 고대 도시를 관광 리조트로 만들겠다. 실제로 초기에 유럽 재벌들 3명이 초기 투자에 참여했고 해상 도시 테마파크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곳이 진짜 유적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잠수 중 실종된 다이버 2명, 자꾸만 무너지는 해저 구조물, 그리고 밤마다 울려 퍼지는 고대어와 같은 수중 소리. 한 다이버의 생존 보고서. 그 안에서 들렸어요. 사람 목소리 같은 게. 나가라고 했어요. 경매, 그리고 사라진 소유권. 1982년 그는 국제해양유산 경매 사이트에
아틀란티스 영토 권리를 100만 달러에 등록합니다. 경매 직후 서버는 마비되고 정체불명의 단체가 소유권, 클레임을 법원에 접수. 단체명 The Watchers of Poseidon. 위치 없음, 대표자 없음, 연락처 없음. 며칠 뒤 닐 맥케이브는 자택에서 실종됩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거실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으며 탁자 위엔 물에 젖은 쪽지 한 장. 이제 원래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다. 그 바다는 지금도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닐은 사라졌고 아틀란티스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설이라 하고 누군가는 역사라 하며 어떤 이는 지금도 그 위를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가 등록한 영토는 지금도 국제해양정보망의 비공개 구역으로 남아있으며 위성으로도 해당 해역만은 선명하게 촬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곳을 지금도 자기 땅이라 부릅니다. 죽은 사람과 결혼한 왕자. 그녀는 죽었고 그는 청혼했다. 그리고 진짜 결혼식을 올렸다. 사랑은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조용한 성당동 소리, 빗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 선율.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죽음 이후에도 사랑을 멈추지 않았고 사랑하는 이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청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랑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 조용하고 강하고 미쳤습니다. 루트비히 왕자와 테레사. 1873년 독일 작센 공국. 루트비히 왕자는 유럽 귀족 중에서도 가장 낭만적인 왕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한 여인 테레사 오를레안 공녀. 두 사람은 7년간 편지로만 사랑을 주고받았고 테레사는 병약했지만 루트비히는 그녀를 내 세상의 중심이라 불렀죠. 결혼식을 준비하던 해 겨울 테레사는 갑작스러운 폐결핵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루트비히는 왕씨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내일 그녀와 결혼할 것입니다. 신랑은 생존자, 신부는 천상의 사람으로. 무덤 앞에서 열린 결혼식. 1874년 1월 12일. 테레사의 장례가 끝난 직후 루트비히는 장례식장이 아닌 무덤 위에서 결혼식을 엽니다. 신부 측 좌석은 모두 비워져 있었고 테레사의 초상화가 제단 위에 놓여 있었으며 왕자는 하얀 제복과 금빛 반지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당신과 죽은 당신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과 나 하나가 됩시다. 그 순간 강한 바람이 분다거나 무언가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정적만이 울렸고 왕자는 손가락에 반지를 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식 혼인 서류의 존재. 놀랍게도 작센 왕실 문서 보관소에는 실제로 등록된 혼인증서가 존재합니다. 신부 테레사 오를레앙, 상태 사망, 신랑 루트비히 폰 작센. 결혼일 1874년 01월 12일. 증인 왕실 신부 1명, 의전 담당 1명. 죽은 사람과의 법적 혼인은 유럽 역사상 유일한 기록이며 해당 조항은 1952년까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삶 이후 루트비히는 이후 어떤 여성도 만나지 않았고 테레사의 묘소 옆 작은 집에 거처를 옮깁니다. 그는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장미꽃 7송이와 편지 1통을 남겼고 그의 유언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녀는 단 하루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나에겐 지금도 매일 말을 걸고 매일 웃어줍니다. 1912년 그는 조용히 잠들었고 그의 관은 테레사의 묘 옆 딱 손 닿을 거리에 묻혔습니다. 지금도 두 무덤 사이엔 돌로 만든 두 손이 맞잡은 조형물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살아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다. 누군가는 이 사랑을 비정상이라 하고 병적이라 하며 왕가의 광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 앞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언제나 침묵 앞에 무너집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금도 작센 왕실 근처 무덤에서 매년 1월 12일이 되면 누군가 몰래 장미 7송이를 두고 간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 무덤 앞에서 결혼 행진곡이 들렸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베르사유의 미라 연인, 그들은 죽은 채로 포옹하고 있었다. 300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은 두 팔. 진짜 사랑은 식지 않는다. 썩지도 않는다. 묵직한 첼로 선율, 새벽녘 베르사유 궁전 정원의 바람 소리.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끝까지 안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베르사유 궁 지하에서 발견된 미라 두 구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끝내 서로를 껴안은 이유입니다. 베르사유 지하의 비밀방. 1897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 대대적인 복원공사 도중 봉인된 비밀방이 발견됩니다. 방 안에는 고급 실크 커튼이 썩어가고 있었고 벽엔 초상화 하나가 불에 그을려 있었으며 중앙엔 서로를 껴안은 채 그대로 굳은 두 구의 미라가 있었습니다. 한 구는 여성, 한 구는 군복 차림의 남성. 두 사람은 정확히 심장과 심장이 맞닿은 포옹 상태로 300년 가까이 보존돼 있었습니다. 발견된 편지, 여긴 우리만의 결혼식장이었어요. 미라 옆 은색 상자 안에서 한 통의 편지가 발견됩니다. 우린 도망쳐야 했어요. 당신은 귀족의 신분을 잃었고 나는 하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죠. 오늘 여긴 우리만의 결혼식장이에요. 신은 몰라도 우린 서로를 안고 잠들 수 있어요. 날짜는 1683년 9월 14일. 바로 그날은 베르사유 궁에서 황족의 대규모 사냥 파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소란 속에 그들을 숨기고 문을 닫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두 팔. 프랑스 국립해부학연구소는 미라 두 구를 분리해 개별 보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팔 관절은 완전히 융합되어 있었고 분리할 경우 양쪽 시신이 모두 붕괴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떨어뜨릴 수 없는 연인. 학자들은 말하죠. 이건 단순한 시신의 응고가 아닙니다. 두 개체가 서로를 생전에도 차후에도 보호하려는 의지가 유기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봉인된 방.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자 프랑스 문화재청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그 방을 다시 봉인합니다. 현재 해당 방은 일반 공개되지 않으며 그 문은 매년 단 하루 9월 14일에만 궁 내부 인사들에 의해 열립니다. 그날 밤 궁 내부에서는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린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바로크풍의 바이올린, 그리고 마치 두 사람이 천천히 춤을 추는 듯한 발소리. 죽음이 멈춘 사랑, 살아있는 전설이 되다. 그들은 미라가 아니었습니다. 말 없는 항변이었고 사랑의 증명서였고 이름 없이 남겨진 승리자들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들이 껴안은 자세는 지금도 그대로 보존돼 있고 그들의 이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포옹 하나면 이미 모든 걸 말했으니까요. 죽음보다 무서운 침묵의 도시, 텔모나스 실종 사건. 지도에 없는 도시에서 관광객 전원이 사라졌다. 남은 건 엽서 한 장뿐이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신할 수 있나요? 타자기 치는 소리, 낡은 방송기기의 삐음, 바람에 흩날리는 종이 소리. 우리는 지도를 믿고 안내서를 보고 길을 따라 걷습니다. 하지만 어떤 도시는 누가 그렸는지도 모르고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도시는 텔모나스 저머너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었던 곳입니다. 이름 없는 안내서. 1992년 영국 런던. 한 여행 박람회에 나타난 미스터리한 부스. 도시 이름 저머너스. 위치 알바니아와 몬테네그로 국경 근처. 슬로건 Silence lives here. 침묵이 살아있는 도시. 현장에선 정체불명의 홍보 책자와 초대장 형태의 텔모나스 입국 허가서가 배포됨. 총 47명이 해당 프로그램을 예약하고 실제 항공편으로 출국합니다. 공항까지는 왔다. 1992년 8월 9일 참가자 전원이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 도착.
거기서 텔모나스 관광 차량이라는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 그 이후 전원 연락 두절. 가족, 여행사, 대사관 모두 텔모나스라는 도시를 검색했지만 국제 지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여행사도 한 달 후 폐업. 직원 연락처와 법인 정보는 모두 허위였음이 밝혀짐. 한 장의 엽서. 실종자 중 한 명의 어머니에게 3개월 후 한 장의 엽서 도착. 앞면은 검은 도시 사진. 창문 없는 건물, 사람 없는 거리. 엽서 뒷면엔 딱 한 줄. 여긴 조용해요. 모두 그냥 들리지 않게 됐어요. 필체는 아들의 것이 맞았고 잉크 분석 결과 정상적인 인쇄 수단이 아닌 고온 압착식 열기법이었음. 무엇보다 엽서에는 우표도 소인도 없었습니다. 즉 발송된 흔적조차 없었던 것. 텔모나스의 흔적들. 2016년 독일의 한 다큐멘터리 팀이 텔모나스를 추적하다 알바니아 북부 산지에 표지판 없는 폐도로 들어감. 드론 영상에 약 1km 떨어진 고지대에 사람 없는 회색 도시가 찍힘. 건물 형태 1930년대 동유럽식. 도로 사용 흔적 없음. 간판 없음. 전력선 없음. 가까이 다가가자 기기가 모두 작동 정지. 촬영 기록은 이상한 삐 소리와 함께 파일이 전부 검은 화면으로 덮여 있음. 그리고 지금도 주소는 살아있다. 텔모나스를 향했던 도로 초입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표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Welcome to Telmonas. Please leave your name and your voice at the gate. 텔모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성함과 목소리는 게이트에 두고 가세요. 그 이후 정부는 해당 지역을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고 지금도 위성 지도상 그 위치는 흐릿하게 처리돼 있습니다. 때로 도시가 사람을 삼킨다. 텔모나스는 진짜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낸 집단 환상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곳에 다녀온 사람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단 한 줄의 문장만이 돌아왔습니다. 여긴 조용해요. 모두 그냥 들리지 않게 됐어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도 인터넷 어딘가에서 텔모나스 입국 신청서라는 PDF가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운로드한 사람들은 몇 주 뒤 연락이 끊겼다는 소문도 남아있죠. 악마가 탔던 열차 444편의 종착역. 열차는 멈추지 않았고 승객은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목적지는 존재하지 않는 마을.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 증기기관차 기적소리, 레일 위 금속음, 멀어지는 방송음. 누군가에게는 일상적인 통근 열차였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차였습니다. 하지만 이 열차에 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의 목적지는 지금도 지도에 없습니다. 1977년 444편 열차. 폴란드 북부 루블린역. 1977년 4월 4일 오후 4시 44분. 444편 열차가 출발합니다. 노선 루블린 루쉐비크 소도시. 소요 시간 약 2시간. 승객 104명. 기관사 헬릭 자우코브스키. 출발 당시 모든 시스템 정상이었고 기상도 맑았으며 선로에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착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증발한 열차. 4시간이 지나도 열차는 루쉐비크역에 도착하지 않았고 중간역 3곳에서도 통과 기록 없음. 무전 송신됨. 레이더 감지 실패. 감시 카메라 마지막으로 루블린 역 출발 장면만 있음. 폴란드 철도청은 잠입 사고로 추정하며 수색대를 투입하지만 레일 위에 흔적 없음. 선로 이상 없음. 열차 소리조차 들은 이 없음. 남겨진 것들. 출발 플랫폼에는 다음과 같은 이상 현상이 발견됩니다. 역시계 방향으로 놓인 신발 3켤레. 빈 좌석표가 하얀 재처럼 타 있었음. 한 승객의 가방엔 도착지 명세서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착지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중 한 승객의 가족은 출발 2시간 후 집 우편함에 열차 안 풍경을 그린 그림 엽서를 받았다고 증언.
그 엽서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여긴 아름답지만 너무 조용해. 모두가 잊힌 사람들이야. 종착역에 이름 없는 간판. 1983년 잊힌 사건이 다시 회자됩니다. 한 국경 순찰대원이 폐선로를 따라 순찰 중 작은 역간판 하나를 발견합니다. 제이미그 위스너스. 번역 영원의 역. 그 역은 지도상 어디에도 없고 폐선과 연결돼 있지 않았으며 역사에는 의자 104개가 정확히 배열돼 있었습니다. 승객 수와 일치합니다. 그 중 하나만 비어 있었고 거기엔 기관사의 모자가 놓여 있었습니다.